탄핵당한 왕길동의 복수혈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5년 3월 싸늘한 바람이 거리를 휩쓸던 아침,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엔 살을 애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윽고 주심 재판관이 무표정한 낯빛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 순간 법정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보였다. 여기저기서 절망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깊은 혼란으로 얼어붙은 시선을 교환했다. 피청구인이자 현직 대통령 왕길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검푸른 수의를 입고 있던 그는 호송 요원이 수갑을 풀자마자 두 손목을 매만졌다. 얼핏 미소가 번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차갑기 이를 데 없었다. 몇 달간 옥중에서 고통을 견디며 되는 복수의 순간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법정을 나선 그는 망설임 없이 청와대를 향했다. 대기 중이던 검은 의전 차량 문이 열리자 왕길동은 경호원들의 경계 어린 호의를 받으며 뒷좌석에 탑승했다. 차 안에는 오래전부터 그를 따르던 몇몇 인사들이 동승해 있었다. 모두가 무거운 침묵에 쌓인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왕길동은 차창을 타고 흐르는 서울 시내의 낯선 풍경을 힐끔 보았다. 감옥에 갇힌 사이 거리 풍경은 여전히 복잡하고 번잡했지만 시민들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듯했다. 탄핵 정국과 권력 공백으로 불안정했던 사회 분위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청와대가 보이는 길목에 접어들자 긴장감이 더욱 무겁게 깔렸다. 도열한 의장대와 경찰 사이를 뚫고 왕길동을 태운 차량 행렬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했다. 이내 문이 열리고 마치 전투에 나서는 장수처럼 걸음마다 위험을 풍기며 왕길동이 하차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일제히 격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굳은 표정들이 역력했다. 방금 전까지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세였고 대통령 유고 상황을 준비하던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왕길동은 청와대 주건물을 가볍게 훑어본 뒤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곳에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장, 전세동 등 핵심 요직 인물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있어먹었다. 모두가 저마다 묘한 공포에 휩싸인 듯 미동조차 하지 않고 숨을 죽였다. 왕길동은 무표정하게 이들을 돌아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훑는데 그 시선은 마치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분별하려는 짐승의 눈빛 같았다. 잠깐의 정적 뒤에 왕길동은 서류철 하나를 탁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내가 없었던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 안에 전부 기록돼 있어? 긴장으로 목이 바싹 마른 국정원장이 한 모금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왕길동은 잠시도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자네들 중엔 날 지키려 애쓴 사람도 있지. 하지만 배신자도 있어. 난 배신이란 걸 결코 용서하지 않아. 서늘한 말이 떨어지자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다. 신경이 곤두선 왕길동이 손짓하자 경호처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역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끌고 나가 왕길동은 서류철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뒤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호명했다. 장관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각하 이건 무슨 하고 외쳤지만 이미 경호원 2명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순간 모든 시선이 흔들리며 몰입감이 크게 요동쳤다. 아무도 감히 왕길동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다시 싸늘한 침묵이 깃들었다. 왕길동은 남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똑똑히 봤을 거야. 전세동 경호처장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표정 없이 뒤편에 서 있었다. 왕길동은 그런 전세동에게 슬쩍 눈길을 주더니 작은 손짓으로 회의 종료를 알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르르 회의실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사가 단행됐다. 국방부와 경찰, 국정원 일부 고위 간부들이 대거 해임당했고 대신 왕길동의 측근 출신들이 그 자리를 꿰찼다. 서류 몇 장에 찍힌 도장이 곧 공직 생사와 직결되는 무시무시한 현실이 되었다. 왕길동은 이런 광권을 행사하면서도 별다른 감정 기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 결심이 확고했던 듯 했다. 이후 며칠 동안 청와대는 언제 누가 끌려나갈지 모르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경호처장 전세동은 꾸준히 왕길동의 곁을 지키며 한 손엔 서류철, 다른 한 손엔 휴대용 무정기를 놓지 않았다. 비서들은 전세동을 실질적인 2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왕길동이 복귀한 직후부터 줄곧 함께 움직였고 무슨 일을 하든 왕길동의 명령을 가장 먼저 실행하는 자가 바로 전세동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왕길동은 관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장에는 금장으로 장식된 세계 지도와 두꺼운 정치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왕길동은 작은 조명 아래서 작업용 안경을 쓰고 여러 문건을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어 전세동을 바라보았다. 전 실장, 왕길동은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감옥에서도 내게 보고를 올려주고 바깥 상황을 숨김없이 알려준 건 자네였지. 전세동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각하. 저는 그저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왕길동은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불을 붙였다. 푸른 연기가 공중에 서서히 떠올랐다. 좋아,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네. 내가 나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자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전세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의무처럼 대답했다. 예,
각하 믿어주십시오. 말은 짧았지만 그의 태도는 단단했다. 마음속 깊숙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는 왕길동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었다. 며칠 후 왕길동은 과거 자신과 긴밀히 호흡하던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을 청와대로 소환했다. 지금은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한때는 이른바 왕길동 라인의 핵심이라 여겨졌던 인물이기도 했다. 둘은 참모들이 자리를 비운 만찬에서 마주 앉았다. 겉으로는 우아한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 짠에 왕길동이 고급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감옥에 있던 동안 왜 그토록 조용했나? 우리가 함께 싸우던 시절을 생각하면 난 자네가 누구보다 앞장서 날 변호해줄 줄 알았는데. 한동훈은 소스가 묻은 스테이크를 칼로 슬쩍 건드리다 멈칫했다. 그의 눈에 잠깐 불안이 어렸다. 각하, 저는 여러 자리에서 각하의 결백을 확신한다 밝혔습니다. 공식 발언도 나름 했고. 왕길동은 흠씬 코웃음을 치며 지그시 잔을 내려놓았다. 자네 말이 맞나? 내게 온 보고서엔 다른 내용이 적혀있던데. 한동훈은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테이블 옆에 대기하던 전세동의 눈짓에 어둠 속에서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왕길동은 한동훈을 돌아보며 납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단언했다. 가서 잠시 쉬게 하지. 경호원들은 한동훈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끌고 나갔다. 한동훈이 각하, 저는 결백합니다 하고 부르짖었지만 왕길동은 등을 돌리고 한동훈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만찬이 치워지고 방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왕길동은 전세동과 시선을 교환하며 끝내 잔잔한 미소를 보였다. 배신자에 대한 처리 잘 부탁하겠네. 전세동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곧 왕길동의 다음 표적은 언론이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와 국가안보 위협을 빌미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을 빠르게 옥죄었다. 심해 언론사 본사에 검은 밴들이 들이닥치고 무장한 기관원들이 편집국을 전격 점거했다. 졸지의 강제 단전, 단말기 압수, 기사 삭제 등이 벌어지면서 언론인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기사를 통제당했다. 심지어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에는 대통령의 애국적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짤막한 칼럼만 덩그러니 실렸다. 다른 지면은 정부가 제공한 홍보 자료와 행사 기사로 채워졌다.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뉴스 채널을 틀면 매 시각 정규 뉴스는 왕길동의 국정 운영을 칭송하거나 야권과 비판 세력을 반국가 분자로 낙인 찍는 보도 일색이었다. 국민들은 반발하며 거리 시위를 시도했지만 곧 제압됐다. 경비 경찰과 군 병력의 강경 대처로 시위는 몇 차례 만에 완전히 와해됐다. 그 틈에 정부는 계엄령에 준하는 국익보호 조치라는 이름을 붙인 사실상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시민들은 모든 통신과 인터넷까지 검열당했고 반체제 성향을 보이는 인물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행방불명된 이들의 가족들은 어떻게든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도심 곳곳에는 검문이 강화되었고 사람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도 흔해졌다. 반정부적인 낙서만 해도 국가전복 음모죄 혐의로 구금될 수 있었다. 이렇듯 국가기관부터 언론, 시민사회까지 완전히 장악한 왕길동 정권은 한때 그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정을 자행했다. 공무원 사회에는 그저 침묵과 공포가 자리 잡았다. 일선 관청의 직원들은 작은 말실수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했으며 고위 공무원들조차 서로를 의심하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미 서너 차례 공직 숙청이 있었고 배신자로 지목된 이들은 어디론가 끌려갔다. 전세동 경호처장은 왕길동의 곁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매일 저녁 왕길동은 그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과 그 대상자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세동은 수시로 무전을 통해 군부나 경찰에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뉴스에서 수사협조라는 명분으로 잡혀간 이들의 명단이 업데이트되었다. 모든 계획은 빠르고 정교하게 진행됐다. 그 무렵 도시의 밤은 마치 공황 상태 같았다. 늦은 시각 아파트 복도에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입주민들은 가슴이 두근대곤 했다. 왕길동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기라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줄줄이 조사받는 일도 흔해졌다. 하지만 최고 권력을 쥐었음에도 왕길동은 점점 더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광기 어린 표정을 자주 드러냈다. 잠시라도 보고를 놓치거나 누군가 자기에게 불만을 품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만 들어도 회의실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몇 사람은 구속해봤더니 다들 정신을 못 차리나 아직도 배신자가 남아있단 말이야. 이런 경로가 이어지면 전세동은 늘 침착하게 대응했다. 각하, 이미 충성 세력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의심 가는 이들이 있다면 곧장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왕길동은 복도 밖을 흘끗 살폈다. 지금 내 뒤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전세동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각하, 모든 건 저에게 맡기십시오. 결코 각하를 해칠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왕길동은 타오르는 분노에 떨다가도 전세동의 차분한 목소리에 어느 정도 진정하곤 했다. 하지만 의심병처럼 자리 잡은 관계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왕길동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포갑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자기 손으로 키워낸 자승자박이었다. 정권의 포갑이 극에 달하자 일부 군 장교들과 관료들이
군인들이 비밀리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왕길동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반란을 도모했다. 탄핵 전국 초기에 일시적으로 왕길동을 지지했던 이들 중에도 그의 잔혹한 복수극에 환멸을 느껴 돌아선 자들이 꽤 있었다. 이들은 은밀히 힘을 모았고 조금씩 지지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초가을 밤 하늘엔 후둑후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외곽 지역을 지키던 경비병력이 일순 교체되었고 그 틈으로 반란군이 침투했다는 무전 보고가 들어왔다. 청와대 내 경보 사이렌이 귀청을 찢듯 울려 퍼졌다. 복도와 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비상 상황이다. 폭발물 주해 경찰 특공대와 군인들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전세동은 급히 왕길동이 머무는 관저 응접실로 달려갔다. 각하 외곽이 뚫렸습니다. 반란군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숨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왕길동은 황급히 일어나며 물었다. 뭐라고? 우리 군이 날 배신했다고? 목소리에 도끼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서둘러 대치 중인 부대에 연락해야 합니다. 헬기장으로 가셔야 안전할 겁니다. 전세동은 왕길동의 팔을 붙잡고 문 쪽을 가리켰다. 그러나 왕길동은 눈이 뒤집힌 듯 그를 뿌리쳤다. 도망치라니 이 배신자들. 전 실장 자네까지 이런 말을? 왕길동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은빛 권총이 번쩍 드러났다. 전세동은 황급히 각하 지금은 피신이 최우선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왕길동은 전세동마저 의심하는 눈빛으로 번득였다. 찰나의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귀청 터질 듯한 굉음에 전세동은 몸을 날려 피하려 했지만 회피하기엔 너무 가까웠다. 총탄은 전세동의 어깨 쭉지를 깊게 파고들었다.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굴며 전세동은 피를 토했다. 각하. 그가 간신히 내뱉은 목소리엔 배신감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전세동은 눈가에 고통이 스쳤다. 그는 한때 대통령을 위해 온갖 충성을 다짐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왕길동의 광기는 충신과 배신자를 구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왕길동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눈앞에서 자신의 경호처장이 쓰러지자 그의 얼굴엔 참혹한 공포가 스쳤다. 그때 폭우 속에서 반란군이 청와대 정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외침이 들렸다. 총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한 병사들이 부서진 창문 틈으로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라. 손들어. 그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왕길동을 포위했다. 왕길동은 그제야 총을 떨어뜨리고 전세동 쪽으로 흐트러진 시선을 보냈다. 전세동의 몸 아래로 붉은 핏물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호흡이 점점 잦아드는 전세동은 마지막으로 왕길동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왕길동은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다. 자신이 직접 쏜 총알이 최고의 충신을 죽음 문턱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차디찬 현실이 되어 그를 덮쳤다. 병사들이 재차 손을 들어라 하고 위협했지만 왕길동은 무슨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애초에 이 모든 비극의 장본인이 바로 그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왕길동의 표정엔 광기와 슬픔 그리고 허무가 뒤섞인 복잡한 빛이 감돌았다. 새벽을 뚫는 빛 속에서 반란군은 청와대를 신속히 장악했다. 왕길동은 더 이상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에 놓인 권총은 이 나라의 파괴된 헌정을 웅변하듯 처참하게 반짝였다. 혼란스럽던 청와대 경내 곳곳엔 쓰러진 병사들과 경호원들의 피가 섞여 있었다. 본관 앞마당에서 조명을 받아 반짝이던 무릉덩이에 비친 왕길동의 얼굴은 그야말로 폐허 속의 광기 어린 왕과 다름없었다. 그는 이제 궁전에 남은 마지막 죄수나 다름없이 군인들에게 포박되었다. 수개월에 걸친 복수극은 처절한 파국을 맞이했다. 왕길동은 탄핵마저도 뒤집고 다시 권좌로 복귀했으나 그가 만든 것은 패망 직전의 나라와 수많은 희생자였다. 한때 그의 고결함을 믿었던 국민들은 권력욕과 증오심만 남은 무너진 영웅을 바라보며 침통해했다. 비극의 밤이 지나고 부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 반란군 장교들은 부상자들을 후송시키고 건물들을 수색하며 왕길동치에서 행방불명됐던 이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수용소 명단, 숙청 문건, 불법 사찰 보고서가 발견되며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다. 법치를 짓밟았던 왕길동의 복수 정치는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왕길동의 맹목적 증오가 어디까지 번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검열로 인해 침묵을 지키던 언론은 슬슬 왕길동 정권의 내막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반란은 독재를 끝장냈지만 그 피해는 너무나 컸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국가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던 사회적 균열은 회복하기 힘들 만큼 깊어져 있었다. 결국 탄핵당했던 대통령 왕길동의 복수 혈전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며 끝을 맞이했다.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권력자의 오만은 그 자신마저도 잔혹하게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권력과 복수심을 위해 저지른 일들이 한낱 인간의 초라한 광기임을, 그리고 그 광기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재앙임을 대한민국은 뼈저리게 배웠다. 한편 피를 흘린 채 쓰러졌던 전세동 경호처장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청와대 내부 인사들은 전세동은 그래도 그나마 왕길동에게 가장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이라 평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일까? 광기에 눈이 멀어 왕을 따르는 것이 충성인지 아니면 공동체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된 길인지 이 모든 것의 결말은 군데군데 남아있는 탄흔과 건물 유리창의 파편 그리고 텅 빈 청와대 복도에 스며든 차디찬 바람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허망한 독재자의 분노로 무너진 국가는 다시 일어서야 했고 왕길동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한낱 비극적 독재자로 기록될 운명이 되었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